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떤 무명 화가가 유명한 화백이죠. 가수 겸 화백 교영남 씨의 화투를 포함한 그림들을 내가 대신 그려줬다라고 폭로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조영남 씨의 그림 대작 논란.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지금 현 시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 잠시 후 돌직구쇼에서 그 진실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정치권의 큰 문제는 그런데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 제목입니다. 노래 한 곡, 임을 위한 행진곡. 이 노래 한 곡이 협치를 뒤흔들었습니다.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과 3당의 원내대표가 만나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없이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대통령까지 의견을 모았지만 결국 대통령과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가 결정을 내려서 정치권이 뜨겁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더 이상 협치 물 건너갔다, 협치 안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고,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겠다라는 기세입니다. 잠시 후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는 한국일보입니다.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구속영장, 박준영 당선인에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습니다. 이 불법 선거법 등 위반인데 3억 원대의 공천 헌금 투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에 대해서 결국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요. 검찰에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증거들을 포착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과연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는 이 박준영 당선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내릴까요? 주목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사회면에 안타까운 사진이 실렸습니다.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대형 버스들 사이에 끼인 소형차 모닝이 형태를 알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이 구중 추돌 사고로 저 모닝 차량에 탑승한 4명 전원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인데 잠시 후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지 잠시 후 보도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 국면인데요. 야당에서는 안 되겠다, 이 보훈처장 해임 결의안을 추진해야겠다. 두 야당이 입을 모았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오히려 이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구석에 몰린 상황입니다. 과연 이 박승춘 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는 건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기다 아니다 밝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와대는 왜 이 모든 국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건지 잠시 후 이 모든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롯데의 형제의 난은 아직 끝난 게 아닌가 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정신 감정을 위해서 서울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롯데호텔을 나서고 있는 모습, 서울대병원을 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주에서 4주 동안 걸리고요. 만약에 정신감정 결과 이상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후견인을 신격호 회장이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의 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지난해 이 폭스바겐이 배기가스를 조작해서 얼마나 많은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폭스바겐이 한국에서 더 잘 팔린다는데 왜 그런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폭스바겐뿐이 아니었습니다. 닛산도 배기가스를 조작했는데 우리 환경부가, 대한민국 환경부가 닛산, 폭스바겐 등등을 포함한 클린 디젤 경유차 20여 종의 실태를 조사했더니 기준치를 넘는 차량들이 허다했습니다. BMW 빼고는 다 걸렸습니다. 우리 국산차 QM3 그리고 티볼리까지 걸렸는데 그중에서 제일은 닛산의 경유 차량이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오염물질이 배출이 됐습니다. 이 미세먼지 다 이것 때문인데 클린 디젤이라는 간판 반납하십시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성 만평입니다. 이상한 분열 차단, 정말 이상하죠. 첩치 대음악회가 정치권에서 열렸는데 임을 위한 행진곡은 소제목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식은땀을 흘리고 있는 이유는 이상한 분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훈처가 장막을 서둘러 가리고 있습니다. 이 장막 뒤에 숨은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 여러분들은 아시겠죠? 네, 오늘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부터 이 조영남 씨의 그림 배작 논란까지 오늘 중요한 뉴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 행사 때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불가 결정이 내려지면서 두 야당은 보훈처장을 해임하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있어서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만든 첫 번째 돌직구 신문을 지금 공개할 텐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들으시고 있는 노래가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입니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80년 5.18 민주화운동 중 계엄군에게 사살된 윤상원 씨 등을 기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정부가 재창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 모든 논란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크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첫 번째 논란. 청와대에서 재창 불가 결정을 내렸는데 이 사실을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먼저 통보해서 이게 또 사단이 났습니다. 일각에서는 국민의당만 협치 대상이냐?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는 둘이 잘해보라 그래 라고 기자들에게 감정적인 발언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야당을 분열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임선 변호사님, 아니 청와대에서 정확히 말하면 현기환 정무수석이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은 빼고 국민의당에게만 말해준 것 사실입니까? 네, 사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내용도 문제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요, 오늘 현기환 정무수석 하면은 뭐 이번에 또 문제가 됐지만 전에 문제가 된 게 바로 김종인 대표의 생일난, 박 대통령 생일난을 거절했던 분으로 유명하죠. 김종인 대표가 난을 청와대에 보냈는데 김 대표 난 안 받겠다 돌려보내서 난리가 났었어요. 글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합창 결정을,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결정을 국민의당의 박지원 원내대표에게 오전 7시 약 48분경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다른 당에도 전달을 했으려니 했는데 문제는 박지원 원내대표에게만 전달을 하고 다른 당, 즉 1, 2당의 원내대표에게는 전달을 안 한 겁니다. 아니 보통은 제1야당이 우상호 원내대표니까 우상호 원내대표에게 먼저 말을 해주고 하는 것이 의전인데 현기환 정무수석이 의전을 모를 리도 없고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제3당에만 한 거죠. 그러면은 다른 당의 원내대표들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에 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 이후 알게 된 겁니다. 예. 이에 화가 난 우상호 원내대표는 그래서 결국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나는 정말 연락을 못 받았다. 이따가 한 오전 9시경입니다. 그때도 연락을 못 받은 겁니다. 예. 정말 연락을 못 받았다 하면서 국민의당하고만 잘해보라래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잘해보라래라고 하자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그게 아니고 먼저 박지원 원내대표한테 이야기를 한 후 그 후에 전달하려고 했는데 그만 회의 등의 일정 때문에 미처 얘기를 못했다가 일정을 못 잡았다가 회의가 다 끝난 오전 10시 39분쯤 우상호 원내대표에게도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나마 야는 끽소리라도 냈죠. 잘해보라래 하면서
연은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조차 이무리한 행진곡 재창 불가 결정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와대와 국가보훈처는 이에 대해서 재창 불가 결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우상호 원내대표의 반응, 정확하게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청와대는 국민의당하고만 파트너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왜 이 문제를 국민의당에만 통보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정말 연락을 못 받았다. 국민의당하고 잘해보라 그래라. 열받을만 하죠, 솔직히. 그런데 윤태곤 실장님, 지금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야당이 두 개잖아요. 두 야당을 이간질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글쎄요, 뭐 저는 이게 큰 의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게 추측컨대 예. 현기현 수석이 뭐 우상호고 박지원이고 간에 야당 원내대표한테 전화하기 정말 싫었을 겁니다. 일이 잘 풀렸습니다라고 하면은 아유 우리 현 수석 고생하셨습니다. 뭐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런 건데 뭐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현 수석이 말하자마자 아니 이 사람이 이런 반응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거기다가 또 박지원 원내대표가 또 잽싸게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돼 뭐 일이 꼬인 걸로 보는데 제가 더 궁금한 건 아까 이제 임 변호사님 지적하셨던 것처럼 정진석 원내대표한테는 언제 과연 전화를 하기는 했을까? 예. 왜냐면요. 정진석 원내대표가 지금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저께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가 박승춘 보훈처장 불러가지고 이야기 잘했다라고 기자들한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당의 원내대표, 지금 비대위원장 겸임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여당의 대표가 보훈처장한테 나 이야기 잘했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야당은 아, 이게 해결이 잘 됐구나라고 생각한 건데 일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어제는 또 정진석 원내대표가 아니 내가 고함까지 쳤는데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과연 뭐 야당하고 협치가 문제가 아니라 여당하고는 어떻게 의견 조율을 했는지 전 그게 예. 더 궁금해요. 지금 그러면 청와대와 국가보훈처 따로, 그다음에 여당과 두 야당 따로 가고 다 있는 제각각인 상황인데 거죠. 과연 이 현교안 정무수석 혼자서 독단적으로 이 모든 것을 결정했을까라는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건데요. 재창 불가, 이 끊임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서 두 야당이 해임 건의 결의안을 채택하겠다. 20대 국회 첫 작품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성희 위원님, 박승춘 보훈처장 어떤 인물입니까? 보수의 아이콘이죠. 예. 저도 이제 기억이 좀 새롭게 나는데, 박승춘 보훈처장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지난 MB 정부 때 임명된 강요, 보훈처장은 장관급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서 그대로 넘어온 분들이에요. 예. 김관진 장관은 지금 국가안보실장이 됐지만, 그렇게 보면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유일한 분이네요. 2011년에 임명됐으니까 2016년 5년간 무려 보훈처장. 어이구. 최장수 어떤 그 기록을 세울지도 않을까 예. 싶은데요. 육사 출신이시고 안보교육 전문가로서 새누리당 캠프에 합류해서 이 자리에 오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는 그 안보교육의 전도사로서 이렇게 많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보교육의 전도사로서 보수적인 그 가치를 확산시키는데 굉장히 앞장서고 있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 5.18의 인물리한 행진곡 안 된다, 재창 안 된다고 했던 그 입장에서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았고요. 이번에는 여론 수렴을 위해서 100여 명의 안보 전문가, 보수 단체의 전문가과 교수들에게 자문을 구했답니다. 예. 그랬는데 그 100명이 전부 보수 쪽 인사들이에요. 당연히 반대하죠. 그 의견을 가지고서 전체 의견으로 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예. 우리 오늘 동아일보 사설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제목은 5.18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을 왜 보훈처장이 결정하나. 예. 국가기념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박승춘 처장이 결정했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알았다라고 한 건 아마 청와대일 거고, 지난번에 사흘 전에 원내대표, 3당 원내대표와의 모임에서 보훈처장이 지시하겠다고 얘기한 것도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해임 결의를 박승춘 보훈처장이 해야 되니 아니는 문제의 본질이 아니고 예.
그거를 결국은 묵인하고 인준한 청와대가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로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 중앙일보 만평, 조금 전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빨간색 커튼을 확 치는 만평 장면이 있습니다. 만평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저 박승춘 보훈처장이 친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이 누구인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으로 중앙일보 만평은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이 무리한 행진곡을 재창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매해마다 정치권에서 뜨거운 논쟁이 됐고 야당은 협치 안 하겠다 이러고 있는 중차대한 사안인데 청와대에서 오늘 아침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청와대는 대통령은 보훈처의 결정을 따르겠다. 보훈처가 관련 기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정치적으로 조금은 비겁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예. 나서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게 공론 분열을 넘어서 당론 분열에 이르렀다 저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 새누리당의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뭐냐면 정진석 원내대표랑 그리고 새로 임명된 김용태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고해달라고 지금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합의를 했는데 그거 하나 못 들어줍니까? 라고 하면서 앞으로 이어갈 국회 협치 과정에서 힘을 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일각의 친박계 의원이라고 볼 수 있는 그중에서도 강경 보수파로 볼 수 있는 김진태 의원 등 뭐 이런 여권 일각에서는 이게 국민들이 이번 4.13 총선의 결과로 보여준 거는 잘 협치의 정신을 모여갖고 결국은 이 어려운 민생 경제를 잘 살리려는 얘기지 다시 운동권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어느 한 사람이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 그 모든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으니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국가보훈처장이 다 덤탱이로 떠맡고 이제 아마 이건 덤탱이로 떠맡은 거다. 떠맡은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죠. 이게 합창이냐 재창이냐 뭐 별의별 논란들이 많이 있는데 핵심은 그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야당에서 주장했던 거는 재창을 해달라고 주장했던 게 아니라 국가기념곡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가기념일의 지정곡으로 지정한 선례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기념곡으로 지정하는 데에 따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중간 진영에서 합창이라는 재창이라도 하자라는 선에서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것 또한 지금 현재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예. 마지막 결론으로 정리를 내리면 이 얘기가 처음 같이 그 논쟁의 장으로 떠올랐던 게 지난주 금요일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하셨던 거는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하겠다고 했는데 이 짧은 기간에 찾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 올해가 쉽지 않으면 내년이 마지막 5.18이 될 텐데 그때까지는 좀 국론 분열이 되지 않는 좋은 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유평 생각이 실장님, 이무리한 작년에도 행진곡 난리고 논란이 돼서 시작했죠. 말인데 제가 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무리한 행진곡을 부르는 이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갖는 취지는 5.18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계엄군에 의해 사망했던 영령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을 대한민국 국민의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김진 앵커가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사실은 사회적 합의예요. 아마 이제 젊으신 분들은 저도 젊지만 기억 못 하실 텐데 육공화국이 출범하고 민화위라는 게 열렸어요. 민주화 화해를 위한 전체 이제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전에는 보수 쪽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부르고 좀 진보 쪽에서는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자. 그때도 사실 좀 진보 쪽에서 약하다. 예. 보수 쪽에서는 이건 너무 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사회적 합의를 본 것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하지만 여기 광주 민주화 운동과 이 전체에 대해서 이걸 우리 대한민국 역사로 받아들이고 존중을 한다는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된 것인데 여기에다 대고 다시 뭐 4.19 때는 기념곡을 안 부르는데 뭐 관례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거는 일을 만들기 위한 일이라는 거죠. 이게 예. 지금 사회적 합의를 다시 어그러뜨리고 이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재창을 하면은 아니야말로 이게 운동권 해상으로 뭐 뒤집히는 겁니까? 이미 한참 불렀던 건데요. 예. 전 그런 부분에서 좀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박승춘 보훈처장이 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과연 따라 불렀을까? 안 불렀었나?
많은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인데 태극기를 꼭 쥐고 참석을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통탄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이무리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 같이 따라 부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박승춘 보훈처장의 영상도 저희가 준비가 됐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도 따라 부르고 있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은 역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정성임 위원님, 이 영상 두 개를 준비한 이유는 이무리한 행진곡을 다 같이 부르자 아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분들 중에 2명은 방금 영상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이무리한 행진곡을 따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무리한 행진곡이 아니라 가수 김은국 씨의 노래 호랑나비더라도 그 노래가 희생자들과 마음을 다친 분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부르도록 하는 것이 취지상 맞지 않나. 저는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예. 것 같은데요. 이물리한 행진곡이 어떤 기념일에 어떤 그 단체의 그 어떤 기념하는 곡이 된다면 5.18 이외에 다른 건 없죠. 그러니까 하는 게 마땅하고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승춘 보훈처장은 노래를 모를 겁니다. 살아온 이력과 어떤 경력과 삶 자체가 노래와는 뭐 공감할 수도 없고 또 가사도 모를 거고요. 그것까지 부르라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 그러면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 같고요. 저 개인의 어떤 따라 부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지만 아까 우리 윤태곤 실장이 잘 얘기해 준 대로 이 노래가 기념이 되어야 된다면은 이 5.18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박승춘 개인에게 어떤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건 아닐 거다. 그거를 한번 요즘 애들 말로 쿨하게 한번 받아들이면서 이 논란을 잡고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저희 동아일보 그리고 신동아 기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때 이 시민들이 희생된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저희 신동아 기자에게 밝힌 대목이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돌직구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광주 가서 뭐 하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는 역시나 헛된 기대였을까요? 오늘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되고 있는 내용, 출간을 앞둔 신동아 최신호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인터뷰가 실릴 예정인데요. 그중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만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번 인터뷰에서 가장 핵심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민군에 대해서 이 계엄군의 발포 명령 책임에 대한 저희 신동아 기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어느 누가 국민에게 총을 쏘라고 하겠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보안사령관이었죠. 보안사령관, 나는 정보수사의 책임자다. 청와대를 꺾고 이렇게 발포 명령을 내리라고는 절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5.18 민주화운동과 나는 어떠한 상관도 없다. 나는 책임이 없다. 라고 책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이 될 것으로 저희는 보이는데 두 번째로 저희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역사적 책임감으로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다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가 한 번 더 물은 겁니다. 역사적 책임감. 광주에 내려가서 내가 뭘 하라고요? 라고 오히려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자에게 되물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좀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윤태곤 실장님. 그러니까 최근에 이게 왜 나왔냐면 그 김총립 씨라고 왜 뭐 광주에 가가지고 뭐 내가 주선을 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분이 동석했던 자리예요. 이 자리 자체가. 그래서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측은 뭐 일관되긴 합니다.
전체적인 정치적인 역사적인 책임은 져야 될 거지만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린 건 아니다. 이건 뭐 한 30년부터 전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 자기의 이제 주장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광주에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의중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 입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저는 여기서 더 하나 재밌었던 거는 힘을 위한 행진곡 노래 자체에 대해 가지고 뭐 북한 영화의 배경음악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걸 더 나아가지고 뭐 아주 이제 극우 진영에서는 뭐 북한군이 뭐 그때 이제 들어와 가지고 뭐 뒤에 조종을 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다가 이제 뭐 난리가 나고 소송도 예. 당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래? 나는 오늘 처음 듣는데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국정을 전체를 책임지고 군권을 쥐고 있었던 사람조차도 나 오늘 처음 듣는데 2016년 오늘 처음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북한군이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개입한 건 하고 있는 사실 무근이다 사람들은 이거죠. 예, 그 좀 안 해야죠. 그런 이야기는 사실도 아닌데. 임윤선 변호사님, 이순자 여사도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렇게 말했는데 각하께서라고 아직도 호칭을 하네요. 각하께서 광주 가서 돌을 맞아서 5.18 희생자 유가족들의 오해와 분이 다 풀린다면 뭘 못하겠느냐. 그런데 모두가 5.18 책임자라고 하는데 이걸 발포 책임을 오케이 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다라고 매우 억울해하고 있고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가 보안사령관이었는데 어떻게 청와대를 꺾고 발표 명령을 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임선 변호사께서 지휘 책임의 문제를 들면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얼마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얘기도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취지는 내가 아니고 청와대가 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고작 보안사령관인데 어떻게 청와대를 꺾고 내가 발포 명령을 내리겠느냐라는 이야기는 청와대 작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청와대를 밀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누구였죠? 그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만든 사람이 누구였던가 싶은 거예요. 예. 그렇게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를 무서워하고 청와대 밑에서 소리를 못할 만한 사람이었나?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갖고 지금 예. 전두환 대통령의 말씀을 100% 믿기는 좀 힘든 신빙성이 상황이에요. 혹여 발표 명령은 정말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면 발포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몰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한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군 침투와 관련된 정보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대해서 나 그런 보고 못 들었는데 라고 한다면 다른 보고는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발포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건데 당시 실세를 갖고 있었던 보안사령관이 그거에 대해서 단지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거에 대해선 역사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민 전 의원님,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나는 역사적 책임감으로 사과 안 하겠다. 광주에 내려가 내가 뭘 하라고요. 이렇게 오히려 되물었습니다. 예, 그러기도 하고 저는 뭐 이 내용에 대해서 특히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하나 더 언급을 같이 드리고 싶은데 이순자 여사가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너무 무서웠다. 그래서 백담타러 갔던 게 우리를 혹시나 죽일까 봐 무서웠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왜 무섭습니까? 예. 국민이 무서워야죠. 그러니까 아까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심정이 뭔지는 아십니까? 예. 제가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이 국가에서 방글라데시 인근에 있는 국가는 1971년 광주 민주화 운동보다도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문제, 그 당시에 민간인 학살, 지식인 학살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현재 야당 지도자를 교수형에 처했다니까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네, 바로 며칠 전의 얘기입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아직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형 선고를 전두환 대통령이 받으셨지만 그 뒤로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고 사시고 있는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보수 진보 하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노래에 대한 얘기는 그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 정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저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부정하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겠죠. 예. 근데 그 노래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진보 진영의 극단적인 노동, 투쟁의 항쟁의 상징처럼 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한 진보 보수의 논쟁이 있는 거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시간을 거꾸로 되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들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신군부 세력에 대한 분노,
전 국민이 모두가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저런 식으로 함부로 말씀을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화를 돋우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순자 여사가 했던 얘기 있잖아요. 6.29 선언도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의 작품이라고 하고 하는 등등. 그래서 이제 나는 무서워서 빅담사로 갔다 하는 거에서도 엿볼 수 있었지만 이순자 여사가 이 노태우 부부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의 마음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약간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임해 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양위해 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취임식 때 모습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요.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인사를 하면 전두환 대통령한테 가서 딱 인사를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요. 딱 상황이 그래 상황을 대화도 저렇게 하거든요. 예. 그때까만 해도 그랬는데 그 다음에 몇 달 후에 딱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노태우 대통령의 부인이신 김 여사님이 어디 가서 무엇을 얘기했냐. 우리는 직선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체육대회, 체육관에서 당선된 사람들하고는 질이 다른 사람입니다. 예. 이러면서 딱 전 대통령을 공격해버리거든요. 예. 그때 안 거예요. 아, 돌아섰구나. 우리한테 반드시 우리 뒤통수에 대고 화살을 쏠 사람이 있다.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배신감을 심하게 느꼈다더라고요. 결국 그 두 친구는 친구야 하면서 손을 나란히 잡고 파란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란히 서서 한 명은 사형 선고, 한 명은 22년 무기징역 선고받기도 했었는데 정성희 위원님, 이 역사에 대해서 전혀 뉘우침이 없다라고 지금 많은 패널분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본인 입장에서 아까 말한 발포 명령과 관련해서는 팩트죠. 그거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알 거예요. 그 진실은 그 주변에 있는 몇 사람들만 알 것이고 또 그 기억도 아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 포괄적인 책임,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본인이 훨씬 낮은 자세로 그 지금 사과를 하는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6.29 관련해서도 그 이순자 여사가 백담사로 간 것이 노태우 대통령이 무서워서 그렇다. 그것도 저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6.29 선언에 대해서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발표를 받아들이는 식으로 했지만 사실 그 전두환 대통령이 합의가 있었다는 것도 다 알려진 사실인데 그거를 정말 역사에 이게 박아서 대통령이 되고 또 물러난 다음에는 이것이 전부 다 본인의 것으로 포장이 돼서 나왔을 때에 대한 분노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까 얘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것은 이제 벌써 시간이 한참 흘러서 피해자들은 이미 이제 가족들도 이제 기억들이 희미해져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인 책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내일이 5.18인데요.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라는 직위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가 따르는 직책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통령 앞에 대자가 붙는 것은 모든 책임을 대통령인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대통령이라고 부르진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신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돌직구 신문입니다. 가수 겸 화백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조영남 씨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대작 의혹이 일어서 검찰이 수사까지 나섰습니다. 조영남 씨의 사인이 담긴 저 그림들 10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에도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려지고 있는 것인데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와 있습니다. 조영남 씨의 그림 중에 유명한 그림이죠. 화투 그림. 저희가 대형으로 인쇄를 한번 해봤습니다. 살펴보시죠.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사실 미술계에서도 작품성이 꽤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 바로 이 그림. 꽃다발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림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 한번 살펴보니까 꽃다발 대신에 조영남 씨가 화투다발이죠? 화투다발. 조영남 씨가 상당히 미술 그림 소재로 즐겨 썼던 화투, 동양화라고 하는데 이 화투다발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제가 고스톱을 잘 못 쳐서 그러는데 저게 뭐 광인가요? 꽁인가요? 이거 국화 같죠? 6월 같은데요? 예,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쥐고 있고 여기 이 조영남이라고 써 있습니다. Flower from 조영남이라고 본인의 사인도 지금 밑에 그려지고 있는 모습.
이거 사인이 없으면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명 화가가 대신 그려준 것이다라는 폭로가 나오는데 임순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잠깐 오해의 소지가 이게 대작을 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아 이게 문자 메시지에서도 이걸 대신 이거 그려줬다고 그래요?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걸 포함한 그림들. 이걸 포함한 그림들. 지금 오늘 아침에 본 뉴스 중에서 좀 제일 깜짝 놀란 뉴스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지금 조영남 씨의 사무실이 압수수색까지 됐다라고 하죠.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 속초지청에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가. 네, 조영남 씨가 2000년도부터 계속해서 작품 활동을 해왔는데요. 한 사람이 내가 2009년도부터 조 씨의 그림을 8년간 거의 300점을 그려줬다. 300점을 8년간 내가 대신 그려줬다. 네. 그리고 조영남 씨의 그림의 트레이드 마크인 이 화투 그림을 자신이 거의 90%를 다 그리면은 조영남 씨는 10% 정도만 완성하고 본인의 이름을 사인한 다음에 적게는 몇백만 원, 큰 것은 몇천만 원도 합니다.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몇천만 원 정도를 팔려줬다. 그래서 내가 예술가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못 그린다고 한 적도 있는데 매니저를 통해서 이런 거 10호를 그려줘서 그림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죠. 10호, 20호를 그려달라는 오더가 오면 자신은 계속 그렸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검찰은 그럼 무슨 혐의로 조사를 압수수색에 들어갔냐고 하면은 사기죠. 아 사기다.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그린 것처럼 하고서는 남이 그린 것을 판 것 아니냐. 그래서 타인의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이것은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조 씨 입장을 들어봐야죠. 그래서 조 씨는 조영남 씨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A 씨 무명의 화가 A 씨가 일부 그린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조수의 개념이었다. 자신이 오리지널로 이러이러한 것을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면은 그것을 색채, 즉 기술자처럼 색채를 한 것에 불과하다. 예. 이것은 미술계의 오랜 관행으로서 대작 혹은 사기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조영남 씨도 굉장히 격정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조수를 안 시키면 먹고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쓸데없는 그림도 그리라고 시켰는데 조수가 이를 저질렀네. 라는 반응을 오늘 조간신문 기자에게 내비쳤는데요. 조영남 씨가 그 조수라고 일컬었던 이 무명 화가와 조영남 씨의 매니저가 주고받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이 무명 화가 측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총 4장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인데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아까 크게 본 그 그림. 조영남 씨의 화투 그림이죠. 위에 거는 옆으로 길게, 그리고 밑에 거는 20호로 3개 부탁드립니다. 20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이 위에 거 큰 거는 옆으로 길게, 밑에 거는 20호로 3개 부탁드린다. 이 무명화가의 주장에 따르면 이 문자 메시지는 조영남 씨의 매니저다. 그러니까 그림 제작을 의뢰하는 문자 메시지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도 한번 볼까요? 역시 조영남 씨의 그림인데 M10호로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그려서 보내주세요. 좀 납품을 독촉하는 듯한 그런 문자 메시지도 보이고요. 바로 그 옆에 보시죠. 또 다른 그림에 대해서 호수는 어제 얘기한 넓적한 사이즈입니다. 라고 좀 넓적하게 그려달라고 디테일한 요청. 그 위에 가리네요. 20호로 2개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사이즈와 개수에 대해서 제작을 의뢰하는 듯한 그런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문자 메시지만 본다면 조영남 씨가 밝혔던 것처럼 내가 원본은 다 그려놓고 색채 정도만 이 조수의 일로 시킨 것과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 검찰 수사를 끝까지 봐야겠지만 정성임 위원님, 진실 공방입니다. 근데 이 지금 나온 얘기까지만 보면은 이거는 뭐 소위 화가나 작가의 양심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우리 김진 후배한테 예. 내가 이런 기사를 쓸 거니까 요렇게 다 완성해서 오면은 내 이름으로 내보내겠다 하는 거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고요. 그거와 다를 바 없다. 이거 그림을 이제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조영남 씨가 먼저 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림까지 찍어가지고 똑같게 해달라는 건 거의 판화 수준인데 하나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는 그냥 찍어내는 제작을 하나죠. 이렇게 예. 대신해라고 하는 건데 뭐 지금 물론 뭐 다른 어떤 반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나온 정황 증거만으로는 이거는 조수를 속이고 그다음에 이걸 사간 그림과 또 조영남 씨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을 속인 저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예, 아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못 느꼈다면 현재로서는
조영남 씨는 억울하다라고 하고 내가 그냥 조수한테 시킨 거다. 이게 미술계 관행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관행인지 궁금하고요. 저도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저는 이게 한자 변기가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대작 의혹이라고 해서 큰 그림이 뭘 약간 표절한 의혹이 있나 싶었는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마스터피스, 대작이 아니라. 큰 그림에 대한 건 줄 아는데 대작이란 단어도 오늘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저는 대필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흔히 이제 일반인이 그림 화가의 조수라고 생각하면은 조금 뭐 물감을 준비한다든지 뭐 단 걸 한다든지 아니면은 크게 양보해가지고 다 완성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색채 같은 거는 좀 뭐 자네가 채우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도제식으로 훈련받는 걸 생각하는데 네. 이건 이제 조수라기보다 뭐 협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모이에. 예, 그리고 예. 조영남 씨의 반응도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차라리 이제 조영남 씨 같으면은 제가 생각하는 조영남은 뭐 세상이 사기다 껄껄껄 이렇게 웃으면서 한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뭐 먹고 살기 힘든 거 먹고 살게 해줬다. 뭐 이런 식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신공격성의 발언이다. 그렇죠. 이게 납품원가도 실제 너무 싸요. 얼마입니까? 먹고 살게 해준 게 말이 안 되는 게요. 한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의 그림 80%를 그려주고 거의 10만 다 원. 그려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색칠만 조영남 씨가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10만 원, 20만 원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먹고 살기 주기 어려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얼마 전에 예능 프로에 조영남 씨가 나왔던 사건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쯔위 양한테 조영남 씨가 자기 그림을 선물해 줄게 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조영남 씨가 죽으면 이거 아주 비싸질 거야 라고 하니까 조영남 씨가 쯔위한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비싸지는지 아니? 라고 물어보니까 쯔위 예. 양이 또 명쾌하게 대답해요. 그림이 귀해지니까 조영남 씨가 죽게 되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뭐 하나도 귀해질 리가 없잖아요. 다 그냥 다른 사람이 찍어내서 판매하는 건데. 판화인데. 네, 판화인데.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영남 씨가 어떤 식으로 해명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조영남 씨 집이 가끔 예능에 등장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럼 조영남 씨는 늘 그림 속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이었죠. 네, 둘러싸여 있어서 아젤이라고 하나요? 이젤 앞에서 항상 이제 팬티만 입고 위에는 벗고 이렇게 막 이렇게 예술혼에 불타는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아. 나는 내 안의 열기를 감출 수 없어서 옷을 다 벗고 이문열 씨가 실제로 다 벗고 글을 쓰죠. 작품을 하는 거야 하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 저희가 차마 팬티바람 화면은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냥 걸친 모습을 딱 보여드리는데. 보면은 다림질이 잘 돼 있는 옷이잖아요. 이제 막 걸친 옷인 거예요. 원래 벗고 있다가. 예. 근데 늘 궁금했던 게 주변의 그림들이 보세요. 다 완성된 그림들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렇게 어떻게 완성된 그림들이 집에 많지라고 해서 봤더니 그게 이제 대부분이 이 A씨, 무명화가 A씨가 이미 그려서 갖다 줬던 그림인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게 사기인지 관행인지 명백히 아직은 모르겠어요. 아직은 명백히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검찰도 지금 미술계의 관행을 잘 모르니까 검찰도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좀 더 봐야겠다라고. 왜냐하면은요. 이게 현대 미술은 이미 섬세한 붓터치가 중요하지 않은 때가 돼버렸거든요. 그거는 사진기가 다 대체를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입 입시에서도 예전엔 실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붓터치를 잘했나, 얼마나 대생을 잘했나, 이거 점점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그런 기술을 그거 그냥 기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걸 안 하고 뭘 보냐? 현대 미술은 개념, 컨셉의 독창성, 그리고 소재의 독창성에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둬요. 앤디 워홀 안 그렸습니다, 본인이. 백남준의 많은 작품들 본인이 안 한 거 많습니다. 예. 개념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조수들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개념에 훨씬 더 많은 중점을 두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영남 씨도 과연 제일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 개념은 본인이 제공한 것은 맞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관행마저도 벗어나서 조수에게 대부분을 의존했다라고 하면은 사기죄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개념은 분명히 내가 제공했고 화투 그림은 나만의 독창적인 소재다라고 한다면은 사기죄가 좀 주의를 힘들겠죠. 검찰에서는 사무실을 압수수색까지 했고 그리고 판매 장부까지 들여다보겠다라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윤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가 그린 그림이 아닌 것을 남이 그린 그림을 쉽게 말해서 내가 그렸다라고 1,200만 원에서 뭐 300만 원 사이에서 판매를 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인데 검찰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만약에 있다면 조영남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단지 그 사람은 정말 조수였다면 사기죄는 성립 안 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임윤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얘기 예. 들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의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어느 만큼
봐야 되느냐, 봐주는 거에 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현대 미술계나 또 만화 작가계에서도 조수를 써서 하는 경우 많습니다. 마크 로스코 작품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연극도 개봉했는데 보면은 색칠은 이제 조수랑 같이 하죠.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도 다 뭐 조수들이 써가지고 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이해하기로 조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건 그래요. 조수가 옆에 있었습니다. 예. 같이 뭐 붓을 가져오거나 그림을 짜주거나 붓을 터치할 때 같이 있는데 이렇게 속초요. 속초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이걸 이렇게 납품을 해달라. 예, 이렇게 의뢰를 하는 식의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요. 저는 예. 이거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두 사람 사이에 금전적인 어떤 다툼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건 떠나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그 오리지널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와, 그 다음에 대신해서 그려진 거에 사람들의 상식적인 판단에서 보면, 예. 이런 상식선의 범위를 넘어선 범죄에 가깝다 하는 생각에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대신 그렸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무명 작가가 서울에서 조영남 씨 그림의 이 전시회가 열릴 기간 중에는 강원 속초의 자신의 작업실에서 이 무명 화가가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조영남 씨의 집 속에 있는 작업실까지 직접 17점, 20점을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었다. 이 좀 대우라도 좀 잘해주지라는 생각이 저는 예. 자꾸 드는 걸 참지를 못하겠어요. 예. 점당 10만 원, 20만 원에다가 배달까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배달비는 따로 적어도 줬어야 되는데, 배송비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평소에 이제 뭐 범죄 혹은 예. 이제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폭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문제. 네. 뭐 공범 내지는 이렇게 하수인에 대해 가지고 인간적인 대우조차 못 해가지고 참 뭐 여러모로 실망스럽네요. 화는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잘 팔리거든요. 그렇죠. 미술 거기 관장의 얘기에 따르면 예. 한 트럭이 오면은 한 트럭이 왔다가 그 다음에 비어서 간대요. 조영남 씨가 다 전시회를 팔린다? 하면. 다 팔린다는 거예요. 와서 얼마나 박탈감이 심했겠어요. 17점 뭐 10만, 200만 원 받고 배달까지 갔는데 했더니 한 점에 뭐 500에서 몇 예. 천만 원에 팔고 그게 다 팔리더라. 그러면 이게 좀 욱하는 마음 당연히 박탈감이 생기죠.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명백한 것은 조영남 씨가 이번 건과 관련해서 적어도 도의적인 책임은 느껴야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영남 씨의 대표적인 그림, 화투 그림 중 하나인데 이 꽃다발 그림은 제가 오늘 이민순 변호사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만 원짜리예요. 네, 꼭 걸어놓을게요. 이제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마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섬유 탈취제 중 하나일 겁니다. 페브리즈에 유해성 논란 성분이 들어있느냐 아니냐라고 논란이 일고 있다. 어제 저희 도직구쇼에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한국 P&G, 페브리즈를 만드는 한국 P&G 측에서 성분을 공개했는데 전문가들이 지적한 인체에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이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한 번 화들짝 뒤집혔습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지금 좀 성분이 어려운데 지금 제가 출력물을 뽑았는데 좀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바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뒤에 성분표에 보면 구체적인 화학성분 이름은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어제 이민선 변호사님께서 궁금한 화학물질은 적혀 있지 않고 KS 인증 마크만 있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사실이에요. 미생물 억제제라고만 쓰여 있는데 페브리즈를 만든 한국 P&G 측에서 공개한 이 미생물 억제제의 정체를 보면 BIT라고 불리는 벤제 아이소시아졸리온, 어렵습니다. 그냥 BIT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성분과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는 두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BIT라는 성분은 유해성이 입증된 CMIT와 MIT, 이번에 문제가 됐던 성분이죠. 이것과 같은 계열의 성분이다. 그러니까 옥시에서 만든 가습기 살균제 성분에 문제가 됐던 성분과 같은 계열의 성분이 페브리즈에도 들어있다는 겁니다. 보존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다. 이 성분을 흡입하면 폐 세포 손상을 촉진시킨다는 연구가 학계에 보고가 되어 있는 물질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 억제제 두 번째 들어있는 성분은 바로 이 제4기 암모늄 클로라이드라는 성분인데 살균 소독 보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제와 탈취제 등에 쓰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물질을 기관지를 통해서 흡입 시에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을 지닌 물질이다. 김병민 전 의원이 저는 페브리즈를 옷을 입은 채 저 스스로에게 뿌린다라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유해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지적을 하고 있는 이 물질인데 문제는 이 두 가지 유해성 논란 물질이 페브리즈 여러 제품 중에 골고루 쓰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찍찍 뿌리는 페브리즈 섬유 탈취제가 있고 아래로 좀 내려주세요. 페브리즈예요. 공기 탈취제가 있고 페브리즈 투고 휴대용 섬유 탈취제 이 세 종류가 있는데 뭐 역시 가장 많이 팔리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 제사기 암모늄은 우리가 찍찍 뿌리는 이 섬유 탈취제에 BIT 성분은 페브리즈 에어와 휴대용 섬유 탈취제에 각각 들어 있더라라는 내용인데 이와 관련돼서 한국 P&G 측에서는 이러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한국 P&G의 해명. 직접 보시죠. BIT는 잠재적 미생물로부터 오염을 막아주는 거다. 오히려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 위한 생활용품에 많이 쓰이고 있는 보호존재다. 아니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을 한다. 라고 한국 P&G 관계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전문가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연세대 내분비연구소 조교수인 박철원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BIT는 인체 안정성 연구가 없었다. 산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물질이다. EU에서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놓은 방부제다. 그리고 우리 인체의 면역계가 BIT와 반응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아토피, 천식, 폐 소멸로 이어져서 특히 페브리즈처럼 실내에서 반복적으로 자주 사용할 경우 폐에 축적이 될 수 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하대의 작업환경의학과인 임종환 교수는 탈취제 원료로 사용 가능하다는 것과 분무 형태로 사람이 흡입하는 형태로 노출됐을 때의 안정성 여부는 전혀 다른 얘기다. 페브리즈는 전 성분 공개뿐 아니라 안정성 검증까지 받아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는데 임순 변호사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임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어도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면 업체 측이 성분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고 적어도 안정성 검사라도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가습기 살균제도 그렇고 똑같은 논란이 뭐냐면요. 단순히 예컨대 우리가 걸레에 요거를 묻혀서 책상을 닦아요. 책상을 묻더니 여기 미생물을 죽여요. 미생물에게는 분명히 미생물 입장에서는 미생물에게 유해한 물질이겠죠. 예.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로 손을 씻어요. 근데 미생물은 죽어요. 그런데 내 손에 있는 유해한 내 손에 특별한 해를 미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겠죠. 인체에 무해한 채 미생물만 죽인다. 좋은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거와 우리가 흡입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흡입하는 거는 그 물질을. 그러니까 요 나라가 요 구별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국가는 늦게 갈 수밖에 없어요. 돈 버는 재주는 사인을 국가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사기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온갖 아이디어를 어디 아이비리그 나오고 다 스카이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모아서 온갖 아이디어를 맨날 내는 곳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덜 벌 것인가. 사기업이 그렇게 돈 버는 데에 집중이 되어 있을 때 그건 사기업의 존재 목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이익 창출은. 돈 버는 데 집중이 되어 있을 때에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국가는 국민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그건 사기업에게 있는 책무가 아니에요. 엄연히 헌법이 정해놓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국가의 책무다. 따라서 사기업은 언제든지 늘 무언가 변형해서 돈을 벌려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국가는 늘 혹시 저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 없는 거를 늘 쫓아가면서 봐야 합니다. 너무 안일했어요. 너무 안일했다. 너무 안일했어요. 이 사건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야 페브리즈 너네 유해성 있는 살균 성분 뭐 있나 밝혀봐봐. 그것도 모른 채 KC 인증 마크를 줬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무력감까지 느껴집니다. 예, 물론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이 성분이 정말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처럼 직접적으로 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조금 더 다퉈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적어도 김병민 전 의원님, 어제 저희 돌직구쇼의 모든 패널들이 한 목소리를 했던 건 문제가 되고 있고 논란이 일고 있다면 기업에게 그 유해성 논란 물질에 대해서 인체에 무해하다라는 실험을 할 책임을 주던가. 그게 아니라면 정부가
검사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럼요. 국민에게 알 권리를 주든가 하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 페브리즈 문제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이게 방향제라든지 탈취제로 쓰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아까 임윤선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거를 방향제나 탈취제로 아주 안전하게만 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는 이거 같아요. 자동차에 냄새가 나니까 자동차에다 페브리즈 뿌리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좁은 실내 공간에서. 그리고 나가고서는 이게 분무 형태로 날아가 있는 것들을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흡입하게 됐을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옷장 같은 데 페브리즈를 뿌려요. 그럼 저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커갖고서는 아빠 꼭꼭 숨어라 놀이한다고 옷장에 막 들어가갖고 꼭꼭 숨어라. 숨어 있고 하는데 이런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하게 되는 경우들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살균 기능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게 분무 형태로서 날아가서 가장 어린 아이들한테 밀폐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니까 결국은 폐질환에 문제가 발생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형태가 한두 군데가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생활용품에서의 화학물질들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늦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해서든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임기 만료까지 저는 이거 하나 반드시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무리한 행진곡보다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하긴 한데 정성희 위원님.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것이 어떤 규제나 어떤 정부 부처 간 칸막이의 사각지대에서 났거든요. 그러니까 탈취제는 탈취제로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탈취제를 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난 것이 에어로졸 형태로 남아있다가 흡입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른 거예요. 그건 우리 문제가 아니니까. 근데 이게 포괄적으로 그래서 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굳이 져야 된다면 총리 책임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총리급이다 이건. 왜냐하면은 예. 그 산업 그 어떤 효과를 공산품으로 내준 거는 산업부고 그 화학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환경부기 때문에 이 논란의 어떤 부처 칸막이 사이에서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실 총리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페브리즈 같은 경우도 유해성 논란 물질인데 BIT가 공개가 됐는데 이거는 옥시 가습기에 있는 그 물질과는 다른 종류랍니다. 오히려 옛날에 애경이 있었던 그 MIT, CMIT랑 유사한 물질인데 똑같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과 돼서 다 페브리즈 PNG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나라에서는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의 관행 자체가 사람이 그걸 쓰고 난 다음에 에어로졸 형태로 안 쓰거나 우리처럼 어떤 사용 습관이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뭐 문제가 없어서 사용이 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리적 특성과 이런 것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라는 거는 정부 의무가 맞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깃집에서 많은 고깃집에서 이 직장인들이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린아이와 가족 단위로 고기를 먹으러 외식을 갈 경우엔 계산을 마치면 입구에서 집주인이 옷을 입은 손님들에게 이 페브리즈를 뿌려줍니다. 페브리즈를 뿌려주는 사장님이 굉장히 센스 있는 사장님이고 매너가 참 좋은 사장님으로 저희는 여겼었는데 그 생각부터 좀 저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시고신문입니다. 남해안고속도로에서 구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생명이 4명이나 사망을 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줄지은 빨간색 버스 사이를 달리는 경차. 급정거하는 버스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경차를 뒤따르던 버스도 속도를 늦추지 못하고 추돌합니다. 이곳 터널에서 발생한 추돌 사고로 남해고속도로는 3시간 동안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은 SUV 차량을 뒤따르는 버스가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됐는데 경차에 타고 있던 59살 정모 씨 등 4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나서 속도가 확 줄어버린 상황에서 뒤에서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는데도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고 버스 5대에 타고 있던 중학생 55명과 버스기사 1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버스에서 그냥 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막 비명 소리 들으면서 부딪히니까 좀 무서웠어요. 경찰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창원 1터널이 차량이 정체가 심한 곳입니다. 상황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추돌 사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이 소형 자동차 모닝에 타고 있었던 4명은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숨졌는데 지금 제 옆에
사상자 총 62명, 그러니까 사망 4명, 중상 1명, 경상 57명. 어떻게 이 사고가 났는지를 그래픽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남해안 고속도로 창원 1터널 안에서 이와 같은 구중 추돌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픽으로 그려놓으니까 더욱더 끔찍한데 제일 앞에서 소렌토 운전자 정모 씨, 여성 59살 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이 소렌토의 급정거로 인해서 관광버스, 5톤 트럭, 관광버스가 연이어 추돌을 했고 이 관광버스들 사이에 모닝이라는 소형 차가 끼어서 그 뒤를 또다시 2대의 대형 관광버스가 들이받고 마지막엔 테라칸까지 SUV까지 들이받으면서 이 모닝에 있었던 4명이 사망을 했는데 정성희 위원님 안타깝게 사망한 이 4명 이 모닝에 탑승한 사연이 또 있다면서요? 이 사람들이 같은 직장은 아니고 창녕에 있는 직장을 다니는데 교통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그 모닝 승용차에 카풀을 해서 가던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카풀을 했다. 함께 차를 탔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사를 해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나머지 이제 관광버스는 중학생들의 수학여행단 버스였는데 선생님이 타자마자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해서 모두 다 가벼운 경상만 입은 채로 안전하게 구조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이 모닝 승용차에 탔던 직장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안전거리를 어느 순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키는 것이 결국엔 내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저희 돌직구쇼에서 앞서 오늘 페브리즈 유해성 성분 논란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페브리즈의 그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는 성분이 직접적으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결과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페브리즈에 들어있는 성분이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고 이를 여러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선에서 보도를 해드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